그게 이제 신인 건데, 그래서 이제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래서 신에게 모두 이제 어떤 뭐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뭐 형식적인 의식 그런 것도 치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재정일치사회였기 때문에 이 제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제를 지내는 의식인데, 이제 제의에서 행했던 어떤 의식들, 거기에 관계됐던 것들이 뭐냐면 어떤 종합적인,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의식을 치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 뭔가 기원하는 것보다 어떤 공동체, 정착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제 집단적 의식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기원하는 게 이제 집단적인 기술성입니다. 집단이 뭔가 이제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뭔가를 기원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집단적으로 뭔가를 기원할 때 이런 예술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의 막상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로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고대가요의 출발점은 바로 이제 제의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이제 통합된 원시적인 종합예술의 형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집단적인 어떤 주술성, 뭔가를 기원하다가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이때는 뭐 한 장르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현존하는 작품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 주술성, 대표적인 작품은 구지가와 해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한 2년에 한 번씩 실려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안 실려 있습니다. 수능 완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구지가와 해가가 있고, 개인적 서정시로 분화된 작품들은 황조가, 공무도화가, 정읍사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대 가요 부분이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의 작품은 이제 어떤 장르적으로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사, 이야기에 시가 문학에 삽입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배경 설화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고대 가요 시기나 향가 시기까지, 향가의 시기까지는 배경설화가 존재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전되는 것이 향후에 한문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 한역되어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고대 가요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바로 향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향가입니다. 신라에서 이제 고려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인데, 향가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어떤 장르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최초의 이제 정형화된, 장르가 정형화된 시가 문학이다, 향가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제 많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고 총 25수가 현재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14수를 배워요. 고려시대에 지어진 게 아니라 삼국유사, 어떤 신라시대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전하는 14수.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신라 때 지어진 작품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민족 최초의 정형화된 시가고, 언어와 매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법 시간에, 언어 시간에 이걸 배울 수도 있는데, 이제 표기가 향찰로 되어 있습니다. 향찰이라는 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 전체를 표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과는 잘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한글 창제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뭐 아직 고유의 표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말을 어떻게 한자로 표기할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이두, 구결, 향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향찰은 가장 발전된 형태의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려 했던 건 찰자 표기의 일종입니다. 자, 형식으로는요, 향가는 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이건 고려가요 시기에 가야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10구체 향가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초기의 형태는 4구체였고요. 가장 발전된 형태가 10구체예요. 넉 줄, 8줄, 10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향가는 이제 10구체 향가가 되겠죠. 뭐 내신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거고요. 19체 향가의 특징은 3단 구성을 취합니다. 기, 서, 결이라고 하거든요. 시상이 발현되고 보통 상황이 나오겠죠. 상황이나 정서가 나오면 그것이 심화되고, 마지막에 이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전 여부를 좀 따져보는 거죠.
3단 구성을 취하는데 이게 이제 시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돼 있죠. 향가도 이렇게 3단 구성을 취한다는 거.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합니다. 여기 정서가 집약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첫머리에 보통 감탄사가 오고, 역시 이런 부분도 시조,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게 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두 구를 우리가 이제 낙구라고 하고, 첫머리에 감탄사하고, 여기 정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화람이나 승려는 장자층이 다양하고요. 이 시기까지는 배경사와 함께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향가를 한편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장르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창기판 향가, 십구치 향가입니다. 십구치 향가. 자, 교재는 우리 72쪽이고 수특에서는 44쪽입니다. 김한진 역도 있는데 뭐 양주동 박사의 역도 있어서 이게 뭐 수능에는 두 개를 굳이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뭐 무리해서 나오진 않겠지만서도 내신에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고 양주동 박사의 해석을 같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김한진 박사의 해독은 지금 저희 독백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주동 박사의 해석은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가 이 향차를 이제 해독해야 되잖아. 향차를 이게 지금 여기에는 향차 표기가 안 써 있어요. 여기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독을 한 건데, 양주동 박사의 어떤 그런 해독에서는 이게 이제 문답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큰 내용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기는 일종의 이제 추상성 보기 위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일부 내용도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시면 자, 봅시다.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시적 배경을 나타내거나 자연물에 대한 거예요. 정사나 태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찬적 태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다룬 게 나예요. 둘 다 근데 일종의 추모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창기판한가나 제막매거나. 그래서 일단 가와 나는 가는 일단 뭐 대상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고요. 나는 추모의 정서를 담았대. 그래서 둘 다 자연물을 활용한 겁니다. 자연물. 자, 그럼 문제는 뭐 전략 굳이 짜지 않고 가나 이제 보면 나도 이제 19치 한가입니다. 똑같이 제막매가도 19치 한가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내신데 뭐 많이 배워보신 거라서. 자, 그럼 둘 다 19치 한가인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묶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10줄이죠. 마지막 두 구를 뭐라고 한다고? 낙구라고 한다고, 낙구. 이건 요 색깔로 써야지. 낙구. 첫머리에 이렇게 지금 감탄사가 오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창기파랑가의 제목의 뜻은 이 기파랑은 화랑의 이름이에요. 신라시대 화랑의 이름이고, 기파랑을 예찬하는,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파랑은 또 추모하면서 예찬을 해요. 기파랑은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파랑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기파랑이 가졌던 인품이나 덕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예찬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요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현대어플의 위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낼 사실 여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화자에 뭐가 반영돼 있다? 이제 정서가 반영된 거죠. 추모의 정이 반영이 된 겁니다. 화자의 정서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자, 이슬 밝힌 다리. 자, 다리예요. 자연물에 비유했다고 그랬죠. 미리 좀 네모를 치면 여기 이제 모래 가는 물가도 있고요. 수풀도 학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세목 표시하고요.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잣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 친 것들은 기파랑에 이제 인품을 예찬하기 위해서 동원된 자연물이에요.
인품을 예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자연물이 되겠습니다. 속성을 봐야죠. 이 사물의 속성. 흐느끼며 바라보면 이슬 밝힌 달이. 달은 이제 하늘 높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파랑이 광명의 존재고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광명의 존재고 이제 우러러보는 존재. 그래서 뭔가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흰 구름을 따라갔어요. 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나간 언저리에. 그래서 이제 기파랑은 마치 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러러보는 존재고 광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자연물들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 가른 물가에 이제 모래 가른 물가라는 건 굉장히 좀 깨끗하고 맑죠. 깨끗하고 맑다는 거예요. 기파랑의 인품이. 깨끗하고 맑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런 성품이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수능 특강에서는 요 부분을 기파랑의 인품으로 보고 있어요. 수능 특강에서 일단은 좀 표준화된 해석을 보면 수능 특강에 우리 이제 44쪽을 좀 펼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래 가른 물가, 맑고 깨끗한 아주 그런 맑은 물이거든. 모래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밝은 물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성품이고 기랑의 모습이올 시술풀이요. 기랑의 모습이 이제 드러난 수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력도 넘치고 또 웃도 솟아있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기파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수풀이나 여기 자갈도 있네. 자갈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개는 지금 일단 요거는 수능 특강 해석을 따는 거 요 두 개는 학교 수업을 좀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의 자갈벌, 자갈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좀 둥글둥글하죠. 하지만 안에는 단단하죠. 기파랑의 성품이 그렇게 외유 내각이라는 얘기죠. 외유. 원만하고 강직한 또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물들을 보면서 지금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연물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를 묶어보면 좀 내용을 묶어보면 여기 이제 531로 묶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흐느끼면서 바라보고 있죠. 기파랑의 이제 부재에 대한 기파랑의 부재를 인식하고 조금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론의 자갈벌에서 이건 뭐 이름일 겁니다. 명칭일 거고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이 낭이 이제 기파랑이겠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고. 마음의 끝. 기파랑이 지니시던 이 마음의 갓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파랑의 뜻을 따르려 하는 거죠. 화자의 태도로. 뜻을 지금 따르려 하는 겁니다. 기파랑의 뜻을 따르려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석줄을 묶어보면 화자의 태도가 나와 있죠.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 하는 거지. 어떤 인품이요? 원만하고 강직하고 또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 합니다. 마음의 맛을 쫓고 있어요. 잣나무 가지가 우뚝 솟아있죠. 지조와 절개를 지닌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잣나무 가지라는 건 기파랑이 뭔가 고고한 절개를 지녔다 또는 드높은 기상을 지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높단 말이야. 높아서 눈이라도 여기서 눈은 부정적 존재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잣나무 가지 덮으려고 그러거든.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고깔은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기파랑이 화랑의 우두머리였어요. 신라시대에 있었던 화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파랑에 이런 고고한 절개나 드높은 기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파랑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파랑이 또 뭡니까? 이런 드높은 기상을 예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예찬입니다. 드높은 기상을 역시 예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시상 전개를 좀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나 그리움, 추모의 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이제 쫓고 있습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높은 기상을 마지막에 낙구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찬하면서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파랑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비유한 자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특에서는 요 세 개를 지금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수풀이나 자갈 같은 건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찬기파랑과 기파랑을 예찬한 노래 맞습니다. 제막내가 여러분들 뭐 많이 해본 작품입니다. 역시 똑같이 19치 한가예요. 똑같이 19치 한가인데,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원명사는 승려입니다. 이제 불교적인, 종교적인 가치관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작품 다 배경설화는 있어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망은, 망매, 매는 누이를 얘기하는 거고, 망은 누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누이를 뭐 추모한다, 뭐 제사 지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추모한다, 제사 지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역시 19치 한가예요. 얘는 이제 넷넷둘러 좀 묶으면 될 겁니다. 넷. 역시 마지막 부분은 낮고 첫머리에 이제 감탄사 온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감탄사가 나오고 시조 종장에도 이게 영향을 줘서 시조 종장에도 이렇게 첫머리에 정서가 집약된 좀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봅시다. 현대어플이 위주로 가볼게요.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뭔가 이승과 저승이 갈렸어요. 누이와 내가.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삶이 이제 갈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느끼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간다.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안타까운 거죠. 상황과 정서가 나와 있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누이가 못하고 간 거니까 어떤 거야?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지금 보면 상황이 나왔죠. 상황과 정서를 좀 따져보면 갑작스러운 이승과 저승의 길이 갈렸어요. 혈육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혈육이라는 점에서는 제막내가 뭐 보면 됩니까? 현대시에서 본 유리창 같이 보시면 되죠. 현대시에서 본 유리창.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슬픔, 안타까움, 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의 머뭇거림. 유리창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른 바람, 이런 것들, 떨어질 잎, 떨어진 잎, 떨어질 잎 상관없고요. 한 나무까지. 자, 가는 건 모르고 이제 요 것들을 볼 텐데, 일단은 네모 친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른 바람에 뭔가를 비유하고 있고, 떨어질 잎 한 가지, 이런 자연물에 역시 뭔가 비유하고 있어요. 창기파랑과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19채는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어떤 향가 작품이나 고대 가요들보다는 굉장히 문학적인 영향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가 너무 일찍 죽었죠. 잎이 떨어진다는 건 생명이 다한 겁니다. 생명이 다한 건데 너무 이른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무 일찍 죽은 건 이제 누이의 요절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떨어질 잎이라는 건 이제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으니까. 한 나무까지는 같은 부모라는 얘기죠. 서로 혈육이라는 얘기입니다. 혈육. 근데 가는 곳을 몰라 서로 이승과 저승의 길이 갈렸죠. 언젠가는 생명이 다할 테지만, 그쵸? 이렇게 가는 곳을 모르게 이렇게 좀 유한성에서 느끼는 허무한 감정,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어.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서가 조금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나
무상감을 얘기한 그런 구절이 되겠죠. 자, 맞아요. 간단합니다. 미타찰, 누이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미타찰은. 만날라 그러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만날라는 화자일 거고. 누이와 만날 거야. 비록 이승에서 못 만나지만 다른 초월적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극락 세계거든요. 초월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와 죽은 누이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 비록 이승에서는 못 만나지만 나는 극락 세계에 가면 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극락 세계로 가기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이제 이런 무상감에 빠지지 말고 험함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돌을 좀 닦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태도가 정선한 태도가 좀 반대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누이와 만나는 순간은 돌을 닦아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낙고에서는 이 태도를 보면 이제 극복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이와 만나려는 이제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극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누이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19치안가 두 가지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하시고 잠깐 멈추고 필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 지금 문제 자체는 뭐 너무 쉽습니다. 다 이제 좀 쉽게 나와 있어요.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지금 뭐예요? 기파랑의 마음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야. 기파랑의 그런 인품과 덕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기파랑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A와 B에 대한 설명. 자, 적절한 거 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A는 흐느끼는 거야. 기파랑의 부재로 인한 흐느낌이죠. 그 다음에, B는 머뭇거리는 거야. 물론 대상은 부재한 건 맞습니다. 부재한 건 맞는데 머뭇거린다는 건 아무래도 이런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갈렸단 말이야. 거기서 느끼는 이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표출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린다는 건 뭔가 비애감을 느꼈다면 부재로 비애감을 느끼거나 뭔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나 누이의 모습 자체를 떠올리면 이럴 수 있겠지만 B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수풀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자연뭘 따르고자 하는 대상. 누구? 기파랑의 모습 떠올리는 거죠. 가지런한 잣나무 예찬적 태도 맞습니다. 노는 시련을 이겨내는 것을 오히려 부각을 시켜주죠. 4번 나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역동적인 거를 갑자기 정적으로. 역동적인 거 없죠. 4번 정답이죠. 이런 바람에 잎이 떨어진 거니까 누이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별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자, 역시 뭐 이별의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는 이제 자연물에 비유해서 예찬하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기부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서 작품을 창작을 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